차가운 11월의 바람이 제7보병사단 사령부의 깃발을 세차게 흔들고 있었다. 일요일 오후 대부분의 장병이 주말의 나른함에 젖어 있을 시간이지만 사단 전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신임 군단장, 그것도 최전방 군단을 이끄는 최초의 여성 삼성 장군 강지연 중장이 부임한 지 불과 일주일. 그녀의 지휘 스타일은 아직 베일에 쌓여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압박이 되었다. 하지만 누구도 그 압박의 실체가 이렇게 빨리 예고 없이 닥칠 줄은 몰랐다. 강지연 중장은 자신의 지프에서 내렸다. 그녀는 수행원도 의전 차량도 없이 단 2명의 보좌관만을 대동한 채였다. 그녀의 복장은 삼성 장군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계급장과 지휘관 휘장이 최소한으로 부착된 평범한 야전 전투복 차림이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은 이미 사단 정문을 통과할 때부터 주변의 모든 것을 샅샅이 훑고 있었다. 그녀는 사단장에게 사전 통보된 공식 방문 대신 부대의 맨 얼굴을 보고 싶었다. 그녀의 첫 번째 목적지는 사단 직할대의 탄약고가 아니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경로를 틀어 가장 후방에 위치하고 가장 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운 제23보 병연대의 통합 보급 창고로 향했다. 이곳은 연대장 박만식 대령에 관할 구역이었다. 박 대령은 사단 내에서도 악명 높은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연대를 개인 왕국처럼 통치했으며 상급 부대의 감사조차도 교묘하게 피해가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의 오만함은 그가 가진 인맥과 실적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있었다. 지연은 창고에 들어서는 순간 역겨운 냄새를 맡았다. 공기 중에는 습기와 곰팡이 그리고 미세한 기름때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조명은 몇 개가 나가 어두침침했고 물자가 쌓인 방식은 군 규정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는 말없이 보급 목록을 집어들고 실제 재고와 대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보좌관들은 이미 휴대용 장비로 창고 내부의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며 데이터를 기록하고 있었다. 숫자가 맞지 않았다.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물품들이 보였다. 그녀는 더 깊숙한 곳, 탄약 저장 구역으로 발길을 옮겼다. 그곳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탄약 상자들은 제대로 밀봉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고 몇몇 상자는 습기에 젖어 나무가 뒤틀리기 시작했다. 소총탄과 고폭탄이 규정된 안전거리 없이 뒤섞여 쌓여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니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지연의 얼굴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졌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요?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창고의 정적을 깼다. 박만식 대령이었다. 그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지에 감히 침입한 불청객의 보고를 받고 격분하여 달려온 참이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키가 작고 전투복을 입은 장교를 발견했다. 그는 상대방의 계급장을 확인하려 하지도 않았다. 자신의 구역에서 감히 무언가를 검열하려는 자는 누구든 용납할 수 없었다. 박만식은 거대한 책으로 지연의 앞을 가로막았다. 술과 고기 냄새가 확 풍겼다. 어느 부대 소속기관대 주말에 남의 구역에서 설치고 다녀 당신 상관이 누구요? 감히 내 허락도 없이 탄약고를 뒤지다니 군법에 넘기고 싶어 환장했나. 그의 목소리는 위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 사단에서 자신의 권위에 도전할 자는 없다고 믿었다. 특히나 여성 장교라면 더더욱 얕잡아 보았다. 강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분노가 아닌 차가운 경멸로 빛나고 있었다. 박만식 대령, 본인의 관할 구역 상태가 이 모양인데도 주말 술자리가 중요했나 보군.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강철 같은 의지는 창고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젖은 탄약 상자의 파편을 그의 발치에 던졌다. 이게 뭔지 설명해 보시지.
박만식은 순간 당황했다. 상대방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토록 당당하게 자신을 질책한다는 것에 놀랐다. 하지만 그의 오만함은 곧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상대가 기껏해야 소령이나 중령급의 감찰 장교일 것이라 지레짐작했다. 그리고 여자가 자신에게 감히 명령조로 말한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그는 이 주제넘은 여자에게 본때를 보여줘야겠다고 결심했다. 어디서 감히 대령한테 이따위로 말하는 거야. 너 같은 년이 뭘 안다고 군수 관리에 대해 떠들어. 박만식은 한 걸음 다가서며 손가락질을 했다. 여군이 별이라도 단 줄 아나 폼이나 잡으려고 군복 입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당장 그 더러운 군복 벗어. 그의 고함 소리가 창고에 울려 퍼졌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파국을 불러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지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박만식의 붉어진 얼굴과 분노로 일그러진 눈을 똑바로 꿰뚫어 보았다. 대령, 지금 한 말 후회하게 될 거다. 당장 이 창고의 모든 관리 책임자를 소집하고 자네는 직무유기와 군 기강문란으로 조사받을 준비나 해. 그녀는 박만식의 협박에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무례함은 그녀에게 이 부패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확신하게 만들었다. 지연의 단호한 태도에 박만식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졌다. 그는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꼈다. 사단장조차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데 어디서 굴러먹던 여군 장교가 자신을 가르치려 드는가. 그는 통제불능의 분노에 휩싸였다. 이게 정말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그는 폭발하듯 소리치며 지연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의 거친 손이 지연의 전투복 멱살을 움켜쥐려 했다. 하지만 지연은 그보다 빨랐다. 그녀는 전투로 단련된 본능적인 움직임으로 박만식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리고 그대로 팔을 비틀어 꺾었다. 거구의 박만식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그는 자신의 손목이 부러질 듯한 고통에 몸부림쳤지만 지현의 작은 소나기는 강철 클램프처럼 그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특수부대에서 수십 년간 훈련받은 최고의 전사였다.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는 건 바로 너다, 박만식 대령. 지연이 그의 귓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는 박만식을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거대한 몸집이 먼지를 일으키며 쓰러졌다. 박만식은 고통과 충격,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자신이 여군 장교에게, 그것도 단 일격에 제압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창고 문이 거칠게 열리며 사단장인 장성준 소장과 그의 참모들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그들은 군단장이 예고 없이 사단에 나타났다는 보고를 받고 미친 듯이 그녀를 찾아다니던 중이었다. 그들은 바닥에 쓰러진 박만식 대령과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는 강지연 중장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사단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군단장님. 박만식은 군단장이라는 단어에 뇌가 정지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자신이 방금 멱살을 잡으려 했던 여군 장교의 전투복을 다시 보았다. 그리고 그제야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던 그녀의 어깨에 달린 세 개의 별을 보았다. 대한민국 육군 중장, 신임 군단장 강지연.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현역 삼성 장군을 공격하려 했다. 사단장은 거의 기어오다시피 하여 지현 앞에 섰다. 군단장님, 이게 어찌 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부하 관리를 잘못했습니다. 그는 말도 제대로 잊지 못하고 머리를 조아렸다. 그의 등은 식은 땀으로 축축했다. 사단 전체의 명운이
그리고 자신의 군 생활이 이 순간에 달려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박만식을 죽일 듯이 노려보았지만 박만식은 이미 넋이 나간 상태였다. 강지연은 사단장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박만식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창고 전체가 울리도록 명령했다. 헌병대 당장 이자를 체포해 상관 모독 및 폭행 미수, 그리고 군수품 관리법 위반 혐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이 썩어빠진 부대에 대한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박만식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군단장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술에 취해서 제발 한 번만. 그는 비굴하게 기어가 지연의 군화에 매달리려 했다. 하지만 지연은 차갑게 발을 빼며 그를 밀어냈다. 내 놈이 취한 건 술이 아니라 네가 가진 오만한 권력이었다. 내 놈 같은 자가 군복을 입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군의 수치다. 지연은 더 이상 박만식을 쳐다보지도 않고 창고를 나섰다. 그녀의 보좌관들이 재빨리 사단장에게 다가가 상황을 인계했다. 군단장님께서는 즉시 사단 전체의 군기강 실태와 보급 현황에 대한 전면 감사를 지시하셨습니다. 사단장님께서는 즉시 모든 지휘관을 비상 소집하시고 본 감사를 준비해 주십시오. 사단장은 이미 혼이 빠져나간 얼굴로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박만식 대령이 헌병들에게 끌려나가는 모습은 처참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왕국에서 왕처럼 군림하던 자의 몰락이었다. 그는 자신이 여군이라는 이유로 자신보다 계급이 낮을 것이라는 오만한 추측으로 무시했던 여성이 사실은 자신의 목줄을 쥔 군단장이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의 비명소리가 창고 안에 메아리 쳤지만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지연은 지프차에 오르지 않고 사단 사령부를 향해 걸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불타는 분노를 조금이나마 식혀주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박만식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직감했다. 이토록 거대한 부패가 한 명의 대령선에서 끝날 리 없었다. 그녀는 이 기회에 제7사단 안이 자신의 군단 전체의 만연한 부조리와 부패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사단장실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며 생각했다. 여군이 폼이나 잡으려고 군복을 입어 박만식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수십 년간 군 생활을 하며 유리천장과 싸워왔다. 수많은 차별과 편견 속에서도 그녀는 오직 실력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 그녀는 자신의 군복이 단순한 옷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지키겠다는 맹세이자 그녀의 삶 그 자체임을 증명해야 했다. 사단장실에 도착하자 모든 참모가 공포에 질린 얼굴로 기립해 있었다. 지현은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았다. 그녀는 사단장을 포함한 모든 지휘관을 차갑게 훑어보았다. 오늘부로 제7사단은 군단장 직할 통제하에 들어간다. 사단장은 금일부로 직무 정지다. 폭탄 선언이었다. 사단장이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지연의 날카로운 눈빛에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박만식 대령 한 명을 체포했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겁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지배했다. 지금부터 제7사단의 모든 보급 인사 그리고 작전 기록을 전면 재검토한다. 나는 내일부터 이 자리에서 직접 감사를 지휘할 것이다. 누구든 이 사태에 연루되었거나 이를 은폐하려 한 자는 군복을 벗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밤 여러분들은 잠들지 못할 겁니다. 자신의 지난 행적을 되돌아보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뼈저리게 반성하십시오. 제7사단을 바로잡을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함께 무너질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경고이자 마지막 기회였다. 강지현 중장의 혹독한 철권 통치가 제7사단에 막 시작되고 있었다. 박만식 대령이 고통과 충격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바닥에서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강지현 중장은 그를 차가운 시선으로 내려다볼 뿐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거구의 박만식은 물론 함께 있던 보좌관들까지 압도했다. 창고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무거웠고 오직 박대령의 거친 숨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다급한 발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바로 그때 창고의 육중한 철문이 거칠게 열렸다. 군단장님 어디 계십니까? 사단장 장성준 소장이었다. 그는 신임 군단장이 예고도 없이 사단에 나타났으며 심지어 수행원도 없이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고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는 사단의 모든 참모를 동원해 그녀의 행방을 쫓고 있었고 마침내 그녀가 24면대 보급 창고로 향했다는 소식을 듣고 미친 듯이 달려온 참이었다. 장 소장과 그의 참모들은 창고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숨이 턱까지 차올라 헐떡거렸다. 그러나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들의 숨을 완전히 멎게 만들었다. 사단에서 가장 오만하고 통제불능이던 박만식 대령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그들이 그토록 애타게 찾던 신임 군단장 강지연 중장이 서 있었다. 그녀의 전투복 어깨에 달린 세 개의 은빛 별이 어둠 속에서도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사단장 장성준 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상황을 파악할 필요도 없었다. 박만식의 평소 행실과 지금의 처참한 모습, 그리고 강지연 중장의 얼음장 같은 표정, 모든 것이 끔찍한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다.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 자신의 부하가, 그것도 박만식 같은 망나니가 군단장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불 보듯 뻔했다. 그의 군 생활 전체가 이 순간에 끝장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다. 군단장님 장 소장은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치며 지연을 향해 달려갔다. 그는 자신의 참모들을 거칠게 밀치며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는 지연의 군화 앞 아직 먼지가 채 가라앉지 않은 바닥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허리를 숙였다. 그는 군 경력 수십 년 만에 가장 깊고도 절박한 경례를 붙였다. 충성 군단장님께 경례 사단장 소장 장성준입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박만식 대령은 그제야 귀에 익은 사단장의 목소리를 알아들었다. 그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삼키며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하늘처럼 보였던 사단장이 자신을 그토록 비호해 주던 장성준 소장이 방금 자신이 멱살을 잡으려 했던 그 주제넘은 여군 앞에서 벌벌 떨며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다. 군단장님이라는 단어가 그의 뇌리에 밝혔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여자의 어깨를 다시 보았다. 세 개의 별, 중장, 군단장, 강지현, 박만식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술기운과 오만함으로 가득 찼던 그의 이성이 차가운 얼음물처럼 끼얹어진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현역 삼성 장군에게, 그것도 최전방 군단을 지휘하는 신임 군단장에게 감히 손을 대려 했다. 이것은 단순한 하극상이 아니었다. 군법 회의는 물론이고 즉결 처분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반역 행위에 가까웠다. 강지연은 자신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사단장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넋이 나간 채 자신을 올려다보는 박만식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박만식이 움켜쥐려 했던 자신의 전투복 옷깃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천천히 손으로 쓸어내렸다. 그 차분하고 침착한 동작은 수백 마디의 질책보다 더 무겁게 박만식의 숨통을 조였다. 그녀는 마치 더러운 벌레를 털어내는 듯했다. 차가운 정적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창고 전체를 울렸다. 헌병대. 그녀는 사단장을 대동하고 온 헌병대장과 헌병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헌병대장은 이미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빳빳하게 굳어 있었다. 지금 즉시 이자를 체포하라.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롭고 단호했다. 그녀는 박만식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죄목은 상관 모독 및 폭행 미수군 기각문란이다. 또한 지금 즉시 이 창고를 전면 폐쇄하고 이자의 직무유기와 군수품 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보전 절차를 시작하도록. 그녀의 명령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으며 모든 법적 절차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박만식을 용서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공표한 것이다. 그제야 박만식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는 자신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군단장님 잘못했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바닥을 기었다. 방금 전까지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지연의 군화라도 붙잡으려는 듯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다. 제가 술에 취해서 군단장님이신 줄 미처 몰라 뵈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강지연은 더러운 것을 피하듯 가볍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눈에는 경멸감마저 어렸다. 입 다물어.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혐오로 가득 차 있었다. 내 놈이 취한 건 술이 아니라 내 오만한 권력이었다. 그리고 내 놈은 내가 누구인지 몰랐던 게 아니라 내가 여군이었기에 감히 덤벼든 것이다. 내 놈 같은 자는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그녀는 얼어붙은 헌병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뭐 하고 있나. 당장 이자를 끌어내지 못해 헌병들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박만식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은 거구의 박만식을 양쪽에서 붙잡아 일으켜 세웠다. 박만식은 마지막까지 발버둥치며 억울합니다. 군단장님, 사단장님을 외쳤지만 그의 절규는 헌병들의 거친 손에 막혀 신음소리로 변해갔다. 박만식 대령이 질질 끌려나가는 모습은 처참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이 창고의 왕처럼 군림하던 자의 비참한 최후였다. 창고에 남아있던 사단 참모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감히 지연을 쳐다보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도 경각에 달려있음을 직감했다. 박만식의 부패와 전횡을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동조했던 자신들의 과오가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박만식이 완전히 사라지고 창고에 다시 정적이 찾아오자 강지연은 비로소 장성준 소장을 바라보았다. 장 소장은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그녀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연은 그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의 군화 소리가 창고 바닥에 서늘하게 울렸다. 그녀는 장 소장의 코앞에 멈춰 섰다. 사단장.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무서웠다. 내 군단장님. 장성준은 반사적으로 허리를 꼿꼿이 세우며 대답했다. 이게 자네가 지휘하는 사단의 현주소인가? 지연이 물었다. 그녀의 질문은 단순한 물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단 전체의 기강회의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었다. 장성준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다.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지. 지연은 싸늘하게 말했다. 그녀는 창고에 널브러진 부실한 탄약 상자들을 가리켰다. 이것들은 단순한 깡통이 아니다. 내 부하들의 생명과 직결된 것들이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 박만식 한 명의 일탈이라고 변명할 생각은 마라. 이 정도 부패는 사단 전체가 썩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녀는 장성준을 지나쳐 창고 입구로 향했다. 이 시간부로 제7보 병사단은 군단장 직권으로 무기한 특별 감찰에 들어간다. 사단장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즉시 전 사단 지휘관 및 참모를 사령부 회의실로 소집하도록. 그녀의 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아니, 그녀가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지연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눈빛은 사단장과 그 참모들을 하나하나 꿰뚫어 보는 듯했다. 사단장실은 내가 쓰겠다. 사단장은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 직무에서 배제한다. 즉시 보직 해임 절차를 준비하고 부사단장에게 지휘권을 임시 이양하도록. 그것은 사단 전체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충격적인 명령이었다. 장성준 소장의 눈이 절망으로 커졌다. 직무 정지도 아니고 보직 해임. 이것은 그의 군 생활이 사실상 끝났음을 의미했다. 군단장님, 제발, 제발 기회를. 그가 애원하려 했지만 지현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자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이 썩어 빠진 부패를 용인하겠다는 뜻이다. 나는 내 군단에서 그런 타협을 할 생각이 없다. 강지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창고를 나섰다. 그녀의 뒤로 절망에 빠진 사단장과 공포에 질린 참모들이 굳어진 채 서 있었다. 차가운 11월의 밤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보다 더 차갑게 불타고 있었다. 박만식 대령의 차가운 깨달음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제7사단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은 이제 막 그 첫 번째 바람을 일으켰을 뿐이었다. 사단장실의 공기는 박만식 대령이 끌려나간 후에도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었다. 강지현 중장이 장성준 소장의 보직 해임을 선언한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참모의 숨이 멎었다. 삼성 장군이 이성 장군의 보직을 현장에서 해임하는 것은 전시 상황이 아니고서는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제7사단 지휘부 전체에 대한 불신임이자 전쟁 선포와도 같았다. 장성준 소장은 핏기 없는 얼굴로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항변하거나 용서를 빌 기회조차 박탈당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지연의 눈빛은 그 어떤 타협도 거부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이 사태를 개인적인 모욕이 아닌 군단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울 본보기로 삼기로 결심한 듯 보였다. 부사단장에게 즉시 지휘권을 이양하고 장 소장은 이 시간부로 군단 사령부 대기실로 이동하시오. 지연은 더 이상 장성준에게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보좌관을 불렀다. 지금 즉시 군단 감찰부, 헌병대, 그리고 재정분석팀으로 구성된 특별합동수사단을 소집해 헬기를 이용해서 1시간 내로 이 사단 사령부에 도착시키도록. 이곳에 임시지휘 통제실을 설치한다. 그녀의 명령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녀는 제7사단의 그 누구도 믿지 않았다. 그녀는 사단장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다. 그녀가 지나가는 곳마다 장교들과 병사들은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뻣뻣하게 굳은 채 경례를 붙였다. 신임 군단장이 도착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사단장이 보직 해임되고 연대장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이미 빛의 속도로 사단 전체에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것은 거대한 지진이 사단 전체를 강타한 것과 같았다. 제7사단 사령부는 그야말로 벌집을 쑤신 듯했다.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고 장교들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박만식 대령의 체포는 그와 연결된 모든 부패의 고리를 자극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리가 다음 차례가 될까봐 두려움에 떨었다. 어떤 이들은 다급히 서류를 파쇄하려 했고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컴퓨터에 담긴 기록을 삭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지연은 그들보다 한 수위였다. 그녀가 가장 먼저 내린 명령 중 하나는 제24면대를 포함한 사단 전체의 서버실과 문서고를 즉시 봉인하는 것이었다. 그녀가 데려온 선발대는 사단 헌병대가 아니라 군단 직속의 특수 임무 대원들이었다. 그들은 사령부의 모든 통신망과 데이터 출입구를 장악했다. 이제 제7사단은 군단장의 소나기에 완벽하게 갇힌 셈이었다. 한편 사단 영창의 차가운 독방에 갇힌 박만식 대령은 뒤늦은 공포와 씨름하고 있었다. 술이 완전히 깬 그의 머릿속은 지옥 같은 후회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이 감히 삼성 장군에게
그것도 정군에서 가장 무서운 아모랑이라는 별명을 가진 강지연 중장에게 손을 대려 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군 생활은 끝났다. 그것은 명백했다. 그러나 그의 공포는 단순히 상관 모독죄에 대한 처벌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지연의 멱살을 잡으려 했던 순간 그녀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내 놈이 취한 건 술이 아니라 내 오만한 권력이었다. 그리고 창고의 엉망진창인 탄약 관리 실태를 지적하던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을 기억해냈다. 그녀는 처음부터 그를 잡으러 온 것이었다. 박만식은 깨달았다. 강지연 중장이 분노한 것은 자신에 대한 공격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그녀에게 완벽한 명분을 주었다. 그녀가 진짜 노리는 것은 자신이 수년간 24면대를 왕국처럼 다스리며 저질러온 온갖 비리라는 것을, 부실한 군수품 관리, 유류, 횡령, 가짜, 훈련 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상납의 고리들. 그는 갑자기 온몸이 떨려왔다. 상관 모독죄는 기껏해야 몇 년의 징역형이나 불명예 전역으로 끝날 수도 있다. 하지만 군수품 횡령과 이적 행위에 가까운 전투준비 태세미흡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만약 그녀가 그 모든 것을 파헤친다면 그는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야 할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 일은 자신 혼자서 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머릿속에 수많은 이름이 스쳐 지나갔다. 자신에게서 돈을 받고 비리를 눈감아준 상급부대, 장교들, 자신과 짜고 군수품을 빼돌린 민간 계약자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묵인해준 사단 지휘부의 그림자들. 강지연은 그 모든 것을 노리고 있었다. 박만식 자신은 그저 거대한 부패의 사슬을 끊기 위한 첫 번째 고리에 불과했다. 바로 그때 영창의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박만식은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들어온 것은 헌병이 아니라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낯선 소령과 중령이었다. 그들의 전투복에는 군단 사령부 감찰실 마크가 선명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박만식의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았다. 그들의 손에는 방금 압수된 24면대의 회계 장부가 들려 있었다. 박만식 대령. 차가운 목소리로 말문을 연 소령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지금부터는 상관 폭행 미수 혐의에 대해 묻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당신이 지난 3년간 24면대에서 저지른 일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이 장부상에만 존재하는 유류 3만 리터의 행방 같은 것 말이지. 박만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같은 시각 사단장실을 임시지휘 통제실로 개조한 강지현 중장은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녀가 급파한 군단 합동수사단은 이미 사단의 심장부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제24면대의 모든 서류와 컴퓨터가 압수되었고 관련자들은 즉시 격리되어 신문을 받기 시작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24면대뿐만 아니라 다른 연대들의 의심스러운 보급 목록들이 쌓여가고 있었다. 그녀는 박만식의 부패가 개인의 일탈이 아님을 확신했다. 이 정도 규모의 비리는 사단 지휘부, 어쩌면 그 이상의 묵인이나 비호 없이는 불가능했다. 보직 해임된 장성준 소장은 그 묵인의 대가로 무엇을 받았을까? 그녀는 창밖에 어두워지는 훈련장을 바라보았다. 제7사단의 밤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녀는 이 부패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낼 때까지 결코 멈출 생각이 없었다. 강지연 중장이 제7사단장실에 설치한 임시지휘 통제실은 전쟁의 축소판과도 같았다. 군단에서 차출된 최고 엘리트들로 구성된 합동수사단은 밤샘 작업에 돌입했다. 사단장실의 거대한 지도판은 작전지도 대신 제7사단의 보급 및 행정체계도로 바뀌어 있었다. 그 위에는 박만식 대령의 제24면대를 중심으로 붉은 잉크가 거미줄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수사단은 박만식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컴퓨터와 서류들을 분석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의 부패는 단순한 횡령을 넘어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었다. 유류는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며 정기적으로 외부로 빼돌려졌고 그 빈자리는 물을 섞은 가짜 연료로 채워졌다. 전투 장비의 핵심 부품들은 정비 불가 판정을 받고 빼돌려져 암시장에 팔렸으며 그 자리에는 고장난 부품들이 대신 끼워져 있었다. 군단장님, 이것 보십시오. 재정분석팀장이 모니터 하나를 가리켰다. 거기에는 하늘방산이라는 낯선 민간업체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었다. 이 업체는 24년대의 모든 물자 공급 계약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다. 서류상으로는 경쟁 입찰이었지만 다른 업체들은 항상 터무니없는 이유로 탈락했고 하늘방산은 시중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물품을 납품했다. 이 하늘방산 뒷조사를 해봤습니다. 수사팀의 베테랑 수사관이 보고를 이어갔다. 서류상 대표는 바지 사장이었고 실제 소유주는 박만식 대령의 처남이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3년간 최소 수십억 원의 군 예산을 빼돌렸습니다. 박만식은 부대의 왕으로 군림하며 이 모든 범죄를 지휘했고 그 대가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강지현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사태는 그녀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이것은 단순한 군기강 회의가 아니었다. 이것은 군의 근간을 좀먹는 암적인 존재였다. 박만식 개인의 범죄로만 보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다. 사단 감찰부 군수처, 심지어 재정 담당관까지 이 모든 결제 라인이 눈을 감아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녀의 말에 수사단장 군단 감찰실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맞습니다, 군단장님. 저희가 보직 해임된 장성준 소장을 신문했습니다만 그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박만식 대령의 전횡을 몰랐으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 소장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피해자라고 지연이 차갑게 비웃었다. 자신의 사단이 이렇게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몰랐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지휘관으로서 무능한 것이고 알면서도 묵인했다면 공범이다. 어느 쪽이든 용서받을 수 없다. 그녀는 즉시 장성준 소장에 대한 추가 감찰을 지시했다. 그의 개인 재무 기록과 통신 내역까지 샅샅이 뒤지라는 명령이었다. 수사 범위를 사단 전체로 확대한다. 지연의 목소리에 회의실의 모든 이목이 집중되었다. 24년대가 이 정도라면 다른 연대라고 무사할 리 없다. 박만식이 이렇게 대담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사단 전체에 퍼져 있는 박만식들을 모두 색출해야 한다. 지연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수사단은 제7사단의 나머지 연대들로 흩어졌다. 그리고 그들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다른 연대들에서도 크고 작은 비리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 규모는 23연대보다 작았지만 수법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다. 특정 민간업체와의 유착 장부 조작을 통한 물자 횡령 그리고 허위 훈련 보고 마치 거대한 네트워크가 제7사단 전체를 조종하고 있는 듯했다. 박만식은 그 네트워크의 가장 탐욕스럽고 오만한 지부장에 불과했다. 지연은 이 네트워크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직감했다. 이것은 사단장 장성준 소장의 선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 그 또한 이 거대한 먹이사슬의 중간 관리자이거나 혹은 꼭두각시일 뿐일 수도 있었다. 수사관들이 장성준 소장의 관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 그의 개인 금고 안에서 하늘방산의 로고가 밝힌 봉투 수십 개가 발견되었다. 그 안에는 거액의 현금 다발과 함께 박만식 대령이 상납한 것으로 보이는 상세한 뇌물 장부가 들어 있었다. 장성준은 박만식의 비리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아왔던 것이다. 이게 자네가 말한 몰랐다는 증거인가? 지현은 영창에 임시 수감된 장성준의 면회실에서 장부를 그의 면전에 던졌다. 장성준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할 기력도 없는 듯 무너져 내렸다. 살려주십시오, 군단장님.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지연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실렸다. 별을 단 장군이 일개 대령의 협박에 못 이겨 나라의 녹을 훔쳐먹는 도둑놈들과 한패가 되었다는 말인가. 내 놈의 탐욕이 이 사단 전체를 무너뜨렸다. 그녀는 책상을 내리쳤다. 박만식 뒤에 누가 있나? 이 거대한 사기극을 기획한 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다. 장성준은 공포에 질려 떨며 입을 열었다. 박 대령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상부에도 정기적으로 돈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국방부에 높으신 분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저도 그래서 감히 그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가 내뱉은 이름은 강지연조차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국방부의 핵심 실세 중 한 명이었다. 강지연의 눈이 가늘어졌다. 이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박만식의 오만함, 장성준의 비굴한 묵인, 그리고 제7사단 전체에 퍼진 조직적인 부패. 이 모든 것은 사단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군 상층부의 거대한 검은 손과 연결되어 있었다. 박만식은 그저 그들의 하수인에 불과했고 장성준은 그 하수인의 관리자였을 뿐이다. 그녀는 제7사단이라는 거대한 괴물의 꼬리를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더 거대한 뱀의 몸통에 연결된 지류에 불과했다. 그녀는 이제 군 전체의 가장 어두운 부분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앞길은 험난할 것이며 수많은 적들이 그녀를 방해할 것이다. 하지만 강지연은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이 부패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라면 그 누구와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지연 중장의 칼날이 제7사단을 향한 지 사흘째. 그 파문은 사단의 철책을 넘어 서울 용산의 국방부 청사까지 번져나갔다. 신임 군단장이 부임 첫날 사단장을 보직 해임시키고 연대장을 현장에서 체포한 사건은 군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었다. 군 수뇌부의 전화통은 불이 났고 특히 국방부 군수본부의 핵심 실세로 불리는 손병규 중장의 사무실은 폭풍 전야와도 같았다. 손병규는 책상 위에 서류를 집어던졌다. 그는 박만식 대령과 장성준 소장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관리를 받아온 장본인이었다. 그에게 제7사단은 단순한 부대가 아니라 그의 막대한 부와 권력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사업장 중 하나였다. 그런데 강지연이라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암호랑이가 나타나 그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있었다. 그는 장성준에게서 국방부 상층부에 대해 자백했다는 보고를 받고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다. 강지현이라. 손병규는 쓴웃음을 삼켰다. 그는 강지현을 알고 있었다. 타협을 모르는 원칙주의자. 남자 장군들 사이에서도 가장 독하고 강인하기로 소문난 여자. 그가 직접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것은 마치 불길 속으로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았고 자신의 연루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는 꼴이 될 터였다. 그는 더 교묘하고 더 정치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의 전화가 바쁘게 울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 전화는 그와 친분이 두터운 여당 국방위원에게로 향했다. 위원님, 지금 제7사단이 마비 상태입니다. 강지연 장군이 너무 과격하게 나오는 바람에 최전방 부대의 전투준비 태세에 심각한 구멍이 생겼습니다. 이러다 북한이 도발이라도 하면 어쩔 겁니까? 군단장 한 명의 독단적인 행동을 견제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전화는 육군본부의 고위 인사에게로 향했다. 강 중장이 너무 의욕이 앞선 나머지 선을 넘고 있네. 사단장이 횡령을 했으면 조용히 수사해서 전역시키면 될 일이지. 저렇게 현장에서 망신을 주고 보직 해임을 시키면 군 지휘 체계가 뭐가 되나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야. 자네가 좀 강 장군을 진정시키게. 곧이어 강지연의 사무실에는 우려를 표하는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육사 선배이자 한때
그녀가 존경했던 예비역 장성들로부터였다. 강 장군, 너무 많은 피를 흘리면 부대가 와해될 수 있네. 자네의 충정은 이해하지만 군대라는 게 물처럼 맞기만 해서는 굴러가지 않아. 박만식 대령 하나를 본보기로 처벌하고 장성주는 조용히 전역시키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게 어떻겠나. 다음은 정치권의 압박이었다. 손병규와 결탁한 국방위원이었다. 군단장님, 지금 제7사단의 사기가 바닥이라는 보고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군단장님의 개혁 의지는 높이 사지만 방식이 너무 거칠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러다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면 군 전체가 곤란해집니다. 수사는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강지연은 책상에 앉아 그 모든 전화를 묵묵히 받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그녀는 그들의 조언과 부탁이 사실은 잘 포장된 협박임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가 삼성 장군이라는 무거운 계급에 걸맞게 정치적 판단을 하기를 기대했다. 즉, 적당히 타협하고 꼬리를 자르는 선에서 덮으라는 압력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강지연을 완전히 잘못 판단했다. 그녀에게 이 전화들은 방해물이 아니라 오히려 수사의 방향을 확신시켜주는 이정표였다. 쥐들이 스스로 굴 밖으로 나오고 있군. 그녀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핵심 수사팀을 소집했다. 그녀의 눈은 사냥감을 포착한 호랑이처럼 빛나고 있었다. 지금부터 나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모든 인물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들의 배경을 조사하라. 그녀가 차갑게 명령했다. 특히 손병규 중장 국방부 군수본부장. 그가 이 네트워크의 중심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를 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해. 그녀는 수사 상황판에 걸린 제7사단의 조직도를 노려보았다. 수사 속도를 늦추라는 압력이 거세질수록 우리는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그녀는 수사단장에게 말했다. 박만식과 장성준의 입을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들은 겁에 질려 있거나 혹은 윗선의 보호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윗선이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없다는 절망을 보여줘야 한다. 강지연은 전략가였다. 그녀는 정면 돌파가 아닌 적의 허를 찌르는 방식을 선택했다. 그녀는 수사팀에게 사단 내부의 비리 조사는 예정대로 진행하되 모든 역량을 박만식의 외부 커넥션, 특히 하늘 방산에 대한 전면적인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에 집중한다고 명령했다. 그리고 이 정보가 실수를 가장하여 언론에 한 줄 흘러나가도록 지시했다. 이것은 손병규를 겨냥한 미끼였다. 하늘 방산은 박만식의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였지만 그 자금의 흐름은 결국 손병규에게로 향하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만약 하늘 방산이 털리면 박만식이나 장성준이 아니라 손병규 자신이 가장 먼저 치명상을 입게 될 터였다. 강지연은 손병규가 자신의 자금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움직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미끼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늘 방산에 대한 군단 합동 수사단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속보가 터져나오자마자 손병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길길이 날뛰었다. 그는 강지연이 정말로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성을 잃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최악의 수를 두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최측근이자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해온 부하 장교인 김대령을 불렀다. 자네가 지금 당장 제7사단으로 가야겠네. 아니, 장성준 소장이 대기하고 있는 군단 사령부로 가게. 가서 내 말을 정확히 전해. 박만식의 모든 죄를 안고 가라. 국방부에 대한 언급은 일절 철회하라. 그렇게만 하면 형량을 최소한으로 줄여주고 나중에 조용히 군복을 벗을 수 있게 보장하겠다고 말이야. 하지만 김대령이 망설였다. 만약 거부한다면
손병규의 눈이 번뜩였다. 거부한다면 당신의 가족까지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하게. 장성준이든 박만식이든 그들이 입을 열면 우리도 끝장이야. 무슨 수를 써서든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하네. 손병규는 이제 단순한 부패 공범이 아니라 협박과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범죄자가 되고 있었다. 김대령은 긴급 임무를 받고 비밀리에 군단 사령부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손병규의 마지막 동아줄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간과한 것이 있었다. 강지연 중장은 이미 장성준 소장이 약한 고리이자 동시에 중요한 미끼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장성준이 대기하고 있는 군단 사령부의 숙소 주변에 자신의 가장 신이 많은 헌병들을 배치해 그의 모든 접촉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었다. 김대령은 철저한 보안 검색을 거쳐 장성준의 숙소에 도착했다. 그는 장성준에게 손병규의 메시지를 은밀하게 전달했다. 장 소장님, 손 장군님의 전갈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박만식의 단독 범행으로 돌리고 국방부 연루서를 철회하십시오. 그러면 김대령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소장님의 남은 명예와 가족은 손 장군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장성준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절망의 나락에서 한 줄기 동아줄을 발견한 듯했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열기 직전 숙소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육군 군단 헌병대다. 지금 즉시 모든 행동을 멈춰 강지연이 직접 이끄는 헌병들이 들이닥쳤다. 김대령은 자신이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 헌병들은 김대령을 즉시 제압했다. 그의 손에는 손병규의 회유책이 담긴 봉투가 들려 있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따로 있었다. 강지연의 지시로 숙소 안에 미리 설치된 녹음 장치가 김대령의 모든 협박과 회유의 말을 녹음하고 있었다. 손 장군님의 전갈입니다라는 김대령의 목소리가 녹음기에서 흘러나오자 김대령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 묵인을 넘어 현역 군단장의 합법적인 수사를 방해하고 증인을 협박하며 증거를 인멸하려 한 명백한 사법 방해이자 직권남용의 현장이었다. 강지연은 얼어붙은 장성준을 바라보았다. 자네에게 온 마지막 동아줄이 사실은 자네 목을 조르는 올감이었다는 걸 이제 알겠나, 장성준 소장. 강지연은 김대령을 체포하고 즉시 군 검찰단에 연락을 취했다. 그러나 그녀가 연락한 곳은 손병규의 입김이 닿을 수 있는 국방부 검찰단이 아니었다. 그녀는 육군 참모총장 직속의 독립수사팀 가장 강직하다고 소문난 검찰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제7사단의 비리 자료가 아닌 방금 확보한 손병규 중장의 수사 개입 및 협박 증거 녹음 파일을 넘겼다. 이것은 제7사단 내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이것은 군의 근간을 흔드는 국방부 고위층의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지금 즉시 손병규 중장에 대한 비밀 수사에 착수하고 그의 사무실과 자택을 동시에 압수수색할 준비를 하십시오. 더 이상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강지연의 눈빛은 차갑게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박만식이나 장성준 같은 피라미가 아닌 이 부패의 몸통을 직접 겨누게 되었다. 손병규가 던진 정치적 압력이라는 부메랑은 이제 수사 방해라는 명백한 증거와 함께 그의 목을 향해 정확하게 날아가고 있었다. 제7사단에서 시작된 작은 파문은 이제 국방부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태풍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함정이 조여졌다. 제7사단 대강당은 얼음장 같은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지연 중장이 소집한 전 장교 긴급 정신교육은 사실상 심판의 시작이었다. 사단의 모든 영관급 장교들이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 얼굴로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그들은 지난 며칠간 사단을 뒤흔든 피바람의 중심에 자신들이 불려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숨이 막히는 듯했다.
강당의 모든 출입문은 군단 헌병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다. 강당의 조명이 꺼지고 단상 위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그곳에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23연대 보급 창고의 어둡고 습한 내부였다. 그리고 여군이 폼이나 잡으려고 군복 입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당장 그 더러운 군복 벗어라고 외치는 박만식 대령의 오만한 목소리가 그날 현장에서 강지현의 보좌관이 몰래 녹음했던 장비를 통해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장교들은 숨을 죽였다. 바로 그때 강당의 뒷문이 열리고 두 명의 인물이 헌병들에게 이끌려 들어왔다. 한 명은 이미 제정신이 아닌 듯 초췌한 모습의 박만식 대령이었고, 다른 한 명은 군복의 모든 계급장과 휘장이 제거된 민간인 죄수복과 다름없는 복장의 장성준 소장이었다. 현역 사단장과 연대장이 수갑을 차고 자신들의 부하 장교들 앞에 서게 된 것이다. 강당은 충격으로 술렁였다. 강지연 중장이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강당을 가득 채운 수백 명의 장교들을 차가운 시선으로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여러분은 방금 상관에게 군복을 벗으라고 소리치는 연대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무겁게 강당을 짓눌렀다. 그리고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는 자들의 군복을 벗기려 한다. 스크린이 바뀌었다. 다음으로 등장한 것은 23연대의 가짜 유류 탱크와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장비들의 목록이었다. 하늘방산이라는 업체의 이름과 함께 박만식의 처남 계좌로 흘러들어간 수십억 원의 검은 돈의 흐름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박만식 대령, 자네는 국가의 방위선을 지키는 대신 자네 처남의 배를 불리고 있었더군. 이것이 자네가 말한 군인의 명예인가? 박만식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바닥만 바라보며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지연은 그에게서 시선을 돌려 장성준 소장을 향했다. 스크린에는 장성준의 관사에서 발견된 현금 봉투 다발과 그가 박만식으로부터 상납받은 내역이 상세히 적힌 비밀 장부가 떠올랐다. 장성준 소장, 자네는 부하의 범죄를 묵인하는 대가로 이 돈을 받았다. 자네는 지휘관이 아니라 범죄 조직의 방관자였을 뿐이다. 장성준은 무어라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뒤늦은 후회와 절망만이 가득했다. 강당에 앉아있던 장교들은 공포에 휩싸였다. 특히 박만식 장성준과 결탁하여 작은 이익이라도 챙겼던 자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다음 스크린에 등장할까봐 두려움에 떨었다. 강지연은 그들의 공포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이것이 박만식과 장성준 두 사람만의 일이라고 생각하나 그녀가 강당을 향해 물었다. 이 정도 규모의 부패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묵인과 동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녀는 스크린에 다른 연대들의 보급 현황표를 띄웠다. 23연대와 놀랍도록 유사한 방식의 손실 처리 동일한 업체와의 의심스러운 계약들. 그녀는 특정 인물을 지목하지 않았다. 그저 사실을 나열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해당 연대의 군수 장교들과 지휘관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강지연은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다. 그녀는 다시 박만식을 바라보았다. 박만식 대령, 자네는 이 모든 것을 혼자 계획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네의 동업자들이 누구인지 말할 마지막 기회다. 박만식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광기 어린 배신감이 번뜩였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감옥에 갈 동안 자신과 함께 부패를 저지른 자들은 이 자리에서 자신을 비웃고 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어차피 끝난 인생 혼자 죽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말하겠습니다. 전부 다 말하겠습니다. 그는 악을 쓰듯 소리쳤다.
박만식은 미친 사람처럼 자신과 공모한 장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기 시작했다. 17연대 군수참모 김중령 저와 함께 유류를 빼돌렸습니다. 28연대장이 대령근은 하늘 방산에서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았습니다. 사단 인사참모 최대령근은 제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그의 폭로가 이어질수록 강당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름이 불린 자들은 창백해진 얼굴로 소리치며 부인했다. 아니야, 저놈이 거짓말하는 거야. 바로 그때 강지연이 손을 들어 혼란을 제압했다. 조용히 하라. 그녀의 목소리에 모든 소리가 멎었다. 너희들이 기댈 곳은 이제 없다는 것을 알려주지. 그녀는 스크린에 마지막 영상을 띄웠다. 그것은 군단 사령부의 숙소에서 촬영된 손병규 중장의 신복 김대령이 장성준을 협박하고 회유하는 장면이었다. 손 장군님의 정갈입니다. 가족까지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강당은 이제 공포를 넘어선 절망에 휩싸였다. 그들의 마지막 동아줄이었던 국방부의 손병규 중장마저 강지현의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손병규 중장은 어젯밤 육군 참모총장 직속 수사단에 의해 직권남용 및 수사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강지현의 선언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부패한 자들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 순간이었다. 박만식이 이름을 불렀던 장교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강지연은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마이크에 대고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강당의 문을 열어라. 그녀의 신호에 맞춰 강당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렸다. 그곳에는 제7사단 헌병대가 아닌 군단사령부와 육군본부에서 직접 파견된 강지연의 직속 수사팀과 군 검찰단이 도열해 있었다. 수사단장인 한철호 준장 법무관이 단상으로 올라와 강지연에게 경례했다. 군단장님, 용의자 전원 확보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강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 준장이 마이크를 잡고 얼어붙은 장교들을 향해 차갑게 외쳤다. 지금부터 호명하는 자들은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 헌병의 통제에 따르기 바란다. 그는 박만식이 폭로했던 이름들, 그리고 강지현의 수사팀이 이미 증거를 확보한 이름들을 하나씩 불러나갔다. 28연대장이 대령, 17연대 군수참모 김중령, 사단 인사참모 최대령. 이름이 불릴 때마다 헌병들이 대열을 뚫고 들어가 해당 장교들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강당은 비명과 저항 그리고 절규로 가득 찼지만 아무도 그들을 도울 수 없었다. 장성준 소장과 박만식 대령 역시 다시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갔다. 불과 1시간도 안 되어 제7사단의 지휘부 절반 가까이가 범죄자가 되어 연행되었다. 강당에 남겨진 비리에 연루되지 않은 장교들은 이 충격적인 광경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썩어 문드러진 지휘부 밑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은 강지현 중장의 결단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모든 범죄자가 연행되고 강당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강당은 이제 텅 비어 보일 정도로 한산해졌다. 강지연은 여전히 단상 위에 서서 공포와 경외심이 뒤섞인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남은 장교들을 응시했다. 제7사단을 암처럼 파먹던 거대한 종양은 그녀의 과감하고 정밀한 수술로 마침내 제거되었다. 피는 많이 흘렀지만 이제야 비로소 새로운 살이 돋아날 희망이 생겼다. 대강당은 시체라도 치운 듯 끔찍한 정적에 휩싸였다. 수갑이 채워진 장교들이 모두 끌려 나간 자리는 듬성듬성 비어 있었고 남은 장교들은 차마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 수치심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안도감마저 뒤섞여 있었다. 제7사단의 가장 끔찍한 치부가 전 부대원의 눈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도련해졌다. 이제 그들은 이 참혹한 현실을 이끈 저 작은 거인 강지현 중장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강지연은 단상 위에서 그들을 말없이 응시했다. 그녀의 시선은 더 이상 분노로 불타지 않았다. 대신 텅 빈 강당을 채우는 것은 차가운 결의와 무거운 책임감이었다. 그녀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하는가, 아니면 절망을 주어야 하는가. 아니, 둘 다 아니었다. 그녀는 이들에게 군인으로서 잊고 있었던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야 했다. 부패한 리더십 아래 무감각해졌던 그들의 군인 정신을 일깨워야 했다. 고개를 들라.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하지 않았음에도 강당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다. 남은 장교들이 망설이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여러분은 방금 동료를 잃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잃은 것은 동료가 아니라 군의 명예를 좀먹던 암세포였다. 오늘을 제7사단의 가장 치욕스러운 날로 기억하라. 그리고 동시에 가장 깨끗해진 날로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녀는 명확한 선을 그었다. 지난 며칠간 나는 이 사단이 얼마나 썩었는지 확인했다. 하지만 나는 또한 이 썩은 지휘부 아래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려 애쓴 대다수의 장병이 있음을 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여러분은 피해자인가 아니다. 여러분은 방관자였다. 불의를 보고도 침묵했고 부조리에 순응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이토록 참담한 기분을 느끼는 이유다. 그녀의 질책은 날카로웠지만 사실이었다. 군복의 명예는 계급장에 있지 않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를 가리키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심장을 가리켰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훈련하고 매일 경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신념에서 나온다. 박만식은 그 군복을 입고 사리사욕을 채웠고 장성주는 그 군복을 입고 비굴하게 타협했다. 그들은 이미 군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오늘부로 제7사단은 다시 태어난다. 강지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나는 여러분에게 묻겠다. 무너진 사단의 자존심을 되찾을 각오가 되었는가? 썩어빠진 과거와 단절하고 오직 실력과 원칙만이 통하는 부대를 만들 준비가 되었는가? 다시 한번 최전방을 지키는 가장 명예로운 방패가 될 자신이 있는가? 그녀의 질문은 명령이자 기회였다. 아무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다. 공포로 마비되었던 눈에 아주 희미하게 남아 결의가 서리기 시작했다. 한 젊은 대위가 박만식의 연대에서 그나마 양심적으로 버텨왔던 가장 먼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네, 그렇습니다. 그의 외침을 시작으로 하나둘 장교들이 기립하기 시작했다. 강당은 곧 네, 라는 우렁찬 함성으로 가득 찼다. 강지연은 그들의 대답에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즉시 군단 참모장을 불렀다. 오늘부로 군단 직할대에서 가장 유능하고 청렴한 지휘관들로 제7사단의 공백을 메운다. 신임 사단장 대리로는 군단 참모장 김성진 준장을 임명한다. 그는 이 사단이 정상화될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신뢰하는 오른팔을 그곳에 박아 넣었다. 그녀의 선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다음 날 새벽부터 군단에서 파견된 새로운 임시 지휘관들이 헬기를 타고 속속 도착했다. 그들은 모두 강지현이 직접 선발한 타협을 모르는 강직한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각 부대의 인사 기록과 보급 장부를 다시 0점에서부터 검토하기 시작했다. 제7사단의 남은 장교들에게는 두려움과 동시에 새로운 기회였다. 김성진 준장은 사단장 대리로서의 업무를 즉시 시작했다. 그의 첫 번째 명령은 모든 서류 작업을 중단하고 전 부대는 즉시 야전 훈련 준비에 돌입하라는 것이었다. 그는 부패가 서류와 탁상 공론에서 시작된다고 믿었다. 그는 땀 냄새와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살아있는 부대를 원했다. 남은 장교들은 갑작스러운 고강도 훈련 명령에 당황했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 제24면대는 가장 큰 변화를 겪었다.
박만식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있던 그곳에 군단 특수전 훈련 교관 출신의 중령이 새로 부임했다. 그는 부임 첫날 모든 간부를 연병장에 집합시켰다. 나는 너희들의 과거를 묻지 않겠다. 하지만 오늘부터 나의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군복을 벗든가 내 손에 죽든가 둘 중 하나다. 그의 선전포고는 박만식과는 다른 종류의 공포, 즉 실력에 대한 경외심을 불러일으켰다. 시간은 흘러 군사법정의 판결이 내려졌다. 박만식 대령은 군수품, 횡령, 직권, 남용, 상관, 모독 등 적용 가능한 거의 모든 중죄를 선고받아 종신형에 가까운 징역을 살게 되었다. 그는 법정에서조차 강지연을 독사 같은 년이라 비난했지만 그의 발악은 아무런 동정심도 얻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뱉은 오만한 말 한마디가 자신의 제국을 무너뜨릴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장성준 소장은 비겁한 타협의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 그는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일부 감형을 받았으나 결국 불명예 전역과 함께 연금의 절반 이상을 박탈당했다. 그는 일평생 쌓아온 명예와 지위를 한순간의 탐욕과 나약함으로 모두 잃어버렸다. 그의 몰락은 지휘관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었다. 손병규 중장의 구속은 군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는 국방부 군수본부라는 막강한 권력을 사유화하여 거대한 검은 카르텔을 운영해왔다. 강지연이 던진 김대령이라는 미끼는 그 카르텔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는 1급 군사기밀 누설 혐의까지 추가되어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다. 강지현의 승리는 완벽했다. 그리고 다시 2달 후에 제7사단 훈련장. 강지현 중장은 자신의 임시 지휘 통제실을 철수하기 전 마지막으로 부대를 시찰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훈련장의 풍경은 문자 그대로 천지개벽이었다. 장갑차들은 굉음을 내며 기동했고 포병들은 실탄 사격 훈련으로 산을 울렸다. 병사들의 전투복은 흙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살아있었다. 저기 저 탄약고를 보십시오. 김성진 준장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한때 박만식의 범죄 현장이었던 24면대 보급 창고였다. 이제 그곳은 완벽한 온도와 습도 조절 장치를 갖춘 현대식 시설로 탈바꿈해 있었다. 모든 탄약은 규정대로 정돈되어 있었고 입출고 기록은 실시간으로 군단 사령부와 연동되었다. 가장 썩었던 곳이 가장 투명한 곳으로 거듭난 것이다. 새로 부임한 24면 대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지연에게 달려와 보고했다. 군단장님 보고드립니다. 금일 24면대 전술 기동훈련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완수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만식의 부하들이었던 그 장교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군인이 되어 있었다. 강지연은 말없이 그의 격려를 받았다. 그녀는 훈련장을 가로질러 걷기 시작했다.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훈련 중이던 병사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함성을 질렀다. 충성 군단장님, 그것은 공포나 의무감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들을 끔찍한 부패의 늪에서 구해주고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나게 해준 지휘관에 대한 순수한 존경과 감사의 함성이었다. 지연은 잠시 멈춰서서 그들의 함성을 받았다. 그녀는 문득 그날 박만식이 자신을 향해 내뱉었던 그 모욕적인 말을 떠올렸다. 여군이 폼이나 잡으려고 군복을 입어. 그녀는 먼지를 묻힌 자신의 전투화와 땀 냄새가 밴 군복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폼을 잡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가 여자라서 이긴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군인이었기에 이긴 것이었다. 원칙을 세우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으며 국가가 부여한 책임을 목숨처럼 다하는 것. 그것이 그녀가 이해하는 군복의 의미였고 그녀는 그것을 증명해냈다. 그녀는 다시 헬기에 오르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제7사단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푸르렀다. 김성진 준장과 새로운 지휘관들이 그녀를 배웅했다. 군단장님 감사합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있었다. 지연은 헬기 안에서 창밖의 훈련장을 마지막으로 내려다보았다. 질서가 회복되었고 공정함이 자리 잡았다. 제7사단은 이제 그녀의 군단에서 가장 강하고 믿음직한 방패가 될 것이다. 그녀의 임무는 완수되었다. 그녀는 이제 다음 전장을 향해 날아간다. 헬기가 이륙하자 훈련장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병력 굉음을 내며 기동하는 전차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빛나는 지휘관들의 열정. 그것은 강지현이 꿈꾸던 강한 군대의 모습 그 자체였다.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수십 년간 편견과 싸우며 버텨왔는지도 몰랐다. 그녀의 군 생활은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제7사단의 정화 작업은 군 전체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강지현 중장이 지휘하는 군단 내에서는 그 어떤 부패도 용납되지 않는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원칙과 정의의 상징이 되었다. 물론 그녀를 시기하고 두려워하는 적들도 그만큼 늘어났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언제나 그랬듯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것이다. 헬기는 구름을 뚫고 군단 사령부로 향했다. 그녀의 책상에는 제7사단의 문제 말고도 해결해야 할 수많은 현안이 기다리고 있었다. 적들은 여전히 휴전선 너머에서 도발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녀는 단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그날 창고에서 느꼈던 차가운 분노를 다시 떠올렸다. 그 분노가 그녀를 움직이는 힘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군복옷깃을 다시 한번 단단히 여몄다. 제7사단의 새벽은 밝았고 이제 그녀는 또 다른 어둠을 밝히러 가야 했다. 강지현 중장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가 지키는 이 땅의 완전한 정의와 평화가 자리 잡는 그날까지 그녀의 임무는 계속될 것이다. 헬기는 푸른 창공을 가르며 힘차게 날아갔다.